옛날 사람들 진짜 안 씻었을까? 여러분, 한 번만 솔직해져 봅시다. 옛날 사람들. 냄새 엄청났겠지, 이런 생각 거의 다 해보셨죠? 바디워시도 없고 온수기는커녕 수도꼭지도 없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막연히 믿어온 이미지가 조금씩 깨집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고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사람들은 대체 언제, 어떻게, 왜 씻었는가? 이건 단순한 뒤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 계급, 예절, 그리고 인간의 체면과 욕망까지 얽힌 꽤 뜨겁고도 현실적인 생활사입니다. 우선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떠올리는 질상적인 전신 샤워 같은 개념은 옛날에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 씻었다로 결론 내리면 바로 오해가 시작됩니다. 옛 사람들은 씻었습니다. 다만 씻는 방식이 달랐고, 씻는 이유가 달랐고, 씻을 수 있는 조건이 달랐습니다. 특히 목욕은 그냥 몸을 물로 적시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날에는 의식이었고, 어떤 날에는 치료였고, 어떤 날에는 신분과 예법이 가르는 금기였습니다. 먼저 고대부터 볼까요? 고대는 기록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히 덥다기보다는 단서가 흩어져 있다에 가깝습니다. 온탕, 온천, 몸을 씻는 장면, 정결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이런 단서들은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최소한 옛사람들에게도 씻는 행위는 존재했고 그것이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정결과 연결되어 인식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깨끗해야 한다는 감각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깨끗함이 오늘날처럼 매일 전신을 씻어야 한다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을 확 바꿔놓는 게 종교입니다. 특히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목욕은 생활습관에서 의무에 가까운 정결례로 강하게 연결됩니다. 불교에는 몸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정을 피하는 목욕제계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씻는 것이 개인 취향이 아니라 규범이 됩니다. 그 결과 목욕은 단지 깨끗해지기가 아니라 부정을 씻어내고 정돈된 상태로 의식과 생활을 시작하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목욕은 단순한 물 사용이 아니라 사회와 종교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고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목욕이 훨씬 활발했던 시기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는 자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나선다는 식의 묘사도 나오고 여름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쓰는 장면들이 언급되곤 합니다. 특히 흐르는 물이 있는 곳, 즉 시냇가나 계곡 같은 자연 공간이 목욕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목욕탕처럼 벽과 문으로 가려진 공간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 자체가 씻는 장소였던 거예요. 물론 이건 지역과 신분,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컸겠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적어도 옛날은 통째로 안 씻음 같은 단정은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고려의 씻기는 가능하면 자주, 물이 있으면 씻는다 새 가까운 결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고려의 상류층 문화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씻는 행위가 향과 결합한 흔적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향을 우린 물로 몸을 정돈한다든지 향이 나는 재료를 활용한다든지 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냄새와 기분까지 설계하려 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 씻는다는 게 단지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를 넘어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샤워가 아니라 관리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오면 또 한 번 흐름이 바뀝니다. 조선의 중심 가치관은 유교였고 유교 사회에서는 몸을 드러내는 일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옷을 벗는 행위를 예의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 시선은 목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전신욕이 일상적으로 널리 퍼지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 사람들이 간 씻었다라고 결론 내리면 또다시 오해예요. 조선은 전신욕 대신 부분욕이라는 방식으로 매우 촘촘한 위생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수는 매일 했습니다.
손은 수시로 씻었고 발도 자주 씻었습니다. 양치도 했습니다. 소금이나 당시 사용 가능한 재료를 활용해 입안을 정돈했고 머리카락은 자주 감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번 감는 데는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긴 머리를 유지하고 정리하는 문화가 있었고 머리를 고정하고 매무새를 갖추는 과정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하며 먼지와 비듬을 털어내는 시계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해 싶지만 당시에는 그게 질상의 정돈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샴푸만이 아니라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정리하잖아요. 조선의 위생은 샤워보다 정돈에 가까운 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전신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날에는 전신욕이 사회적으로 묵인되거나 풍습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삼진날, 단오, 유두, 백중 같은 날에 물놀이와 물맞이 풍습이 연결되고 그날만큼은 몸을 씻고 더위를 이기고 부정을 털어내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다만 그때조차 마음대로 벗고 씻는다가 아니라 얇은 옷을 입고 씻는 방식처럼 예의의 선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즉 전신욕은 매일 루틴이 아니라 행사이자 풍습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씻는 행위 자체에도 예절이 붙었다는 거죠. 세수할 때 소리가 나면 안 된다. 물을 사방에 흘리면 안 된다. 남의 집에서 씻을 때는 주인이 권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같은 규범들이 전해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손님 왔는데 화장실에서 물 튀기지 마라 수준을 넘어 씻는 태도까지 사회적 규범으로 관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씻는 행위가 단지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회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했던 시절, 물을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가 곧 그 사람의 품격처럼 읽힐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냄새 나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땀과 생활 환경을 생각하면 냄새가 아예 없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여름철, 노동과 이동이 많은 삶에서 채취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향 문화입니다. 향이 나는 주머니를 지니거나 중요한 물건 주변에 향을 두거나 사람 가까이에 향을 두는 방식으로 냄새를 다스리는 문화가 전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씻기 어려운 조건에서 인간이 선택한 현실적인 해결책이기도 했습니다. 씻을 수 없으면 향으로 보완한다. 이것도 일종의 위생 전략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단 씻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씻었고, 다만 우리가 익숙한 매일 샤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고려는 상대적으로 목욕이 활발하다는 묘사가 전해지고, 조선은 유교적 가치관과 생활 조건 속에서 전신욕이 줄어드는 대신 부분욕과 정돈 루틴이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에는 전신욕이 풍습으로 자리 잡아 날을 정해 씻는 문화가 생깁니다. 여기에 향 문화가 결합하면서 씻기와 냄새 관리가 하나의 생활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옛날 들 하나로 뭉뚱그리면 진실이 사라집니다. 시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물을 얻는 방식이 달랐고 사회가 요구한 예절이 달랐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을 겁니다. 그럼 비누는 없었는데 때는 어떻게 벗겼지? 머리 감는 건 도대체 어떻게 했지? 목욕탕은 언제부터 생겼지? 이 질문들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 편에서 저는 이걸로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비누 없이도 때를 벗기고 기름과 빗질로 머리를 관리하고 계절과 명절에 맞춰 몸을 씻던 사람들의 방법.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생각보다 인간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어서 함께